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저는 이소연입니다. 지난 한 주 우리 시장 개인들이 압도한 한 주였습니다. 금요일 미국 테슬라가 마이너스 9%나 빠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강세 계속됐습니다. 특히 시장의 방향까지도 돌려놓을 정도였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자, 지난 금요일 미국에서 시장이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테슬라가 연 이틀 하락했는데요. 오늘 장 어떻게 될까요? 2차 전지 관련주의 향방, 오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간밤에 뉴욕은 3대 지수가 엇갈린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와중에 다우존스 지수만이 홀로 10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나스닥이 소폭 빠졌습니다. 이번에 나스닥은 나스닥 100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펀드 매니저들이 나스닥의 구성 종목들을 재조정한 데 따른 변동성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도 예고가 되어지고 있고요. 특히 27일 목요일 새벽이죠. FOMC 회의 역시도 결과가 예고되어 있는 만큼 변동성 큰 한 주가 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이런 변동성 저희와 함께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증시8, 증시9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립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저희 실시간 방송도 보실 수가 있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함께 대응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지금 바로 검색해 주시고요. 네, 월요일장 활기차게 문을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8도 우리 증시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순서죠. 오늘도 더드림 에센시의 정혜성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혜성 전문가입니다. 금요일 시장 잠깐 업데이트를 해볼까요? 다우지수가 이제 또 상승을 했죠. 사실 0.01% 상승한 거라서 올랐다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은 어쨌건 10거래일 연속 상승하긴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2017년 8월 이후에 가장 긴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 시장은 이제 다음 주 일정들을 좀 앞두고서 관망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 금요일은 미국 옵션 만기일이었죠. 미국인들은 이제 파산 상품들을 좀 많이 거래하는 편인데 그동안 AI가 큰 이슈들을 끌었던 만큼 빅테크 쪽으로 옵션을 많이 사지 않았나 싶어요. 따라서 이날 만료가 되니까 다 정리하는 모습을 보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S&P 500 지수가 그만큼 변동성을 키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나스닥도 좀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에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오늘 이제 리밸런싱에 들어가죠. 이제 특별 리밸런싱에 들어갈 예정에 좀 비중 높은 빅테크 종목들이 하방 압력을 좀 받았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엔비디아랑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중이 가장 크게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중소형주 중에서는 이제 브로드컴의 비중이 가장 크게 상향될 거라고 추정을 했었고요. 어쨌건 이번 주 첫날도 변동성을 좀 계속해서 키워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제유가도 이날 좀 많이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도 좀 많이 올랐는데 그동안 사우디하고 러시아 이런 상유국들의 감산 효과가 점점 나타나고 있고요. 그동안 중국이 엔데믹 이후에 좀 경제 회복이 상당히 좀 더딘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제 3연임을 해내면서 뭔가 성과를 좀 보여줄 줄 알았는데 경제 성장률이나 소비 지표 등등 좀 저조한 결과들이 좀 나오면서 중국이 성장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계속 잇따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다시 한번 나아질 거란 기대감에 국제유가도 상승을 했었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다시 100대로 회복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국내 원달러 환율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일에서 26일에 걸쳐서 이번 주에 7월 FOMC가 열리죠. 사실 이번 7월 FOMC 회의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25bp 인상으로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의미는 없고요. 사실 지금에서는 시장에서도 상당 부분 선반영됐을 겁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챙겨가야 할 거는 이 페드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금리 인상이 좀 2번이 예정돼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매파적인 모습들을 계속해서 비춰줬는데 미국이 최근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괜찮게 나왔었잖아요. 따라서 이제 이번 연설에서 어떤 말을 할지를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보시면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5.5%에서 머물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지표들이 좀 많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6월 신규 주택 매매나 2분기 GDP, 그리고 6월 PCE 지표 등이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한번 체크를 꼭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실적 발표 시즌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슐럼버거 이런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막 눈에 띄는 그런 좋은 성적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사실 이 실적 발표 시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알만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크게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메타, 아마존 등이 이제 실적 발표가 좀 예정되어 있고요. 시청자분들이 이제 증시 파일과 좀 함께 하시면은 호실적이 나왔는지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는지 모두 알 수 있으니까요. 이번 주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시 8까지 홍보를 해주셔서 고맙고요. 자, 아까 얘기 나온 것 중에 보면 말이죠. FOMC 이제 회의가 이제 얘기가 이제 어떻게 될지는 다들 아는 것 같고, 근데 최근에 국제 유가가 조금씩 오르는 게 참 이게 물가 내리기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들고요. 그다음 이제 개별 종목으로 좀 넘어가야 되는데 반도체 쪽은 조금 반등을 했어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좀 밀렸네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이제 TSMC가 좀 시장 예상에 좀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은 AI의 수혜로 반도체 경기가 침체를 벗어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좀 밝힌 부분에 있어서 엔비디아가 좀 연일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서 이제 노동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TSMC의 미국 애리조나 반도체 공장이 2025년에 가동할 것이라는 소식도 같이 전해지면서 하방 압력을 가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가 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가까이 상승한 점과 퀄컴도 상승을 했고요. 인텔도 상승을 했고요. AMD도 약하지만 상승을 했던 모습들을 좀 보면은 이렇게 지금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여전히 강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따라서 아직까지는 턴어라운드 국면에 진입했다는 이런 기대를 더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전반적으로 좀 경기 방어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화이자에서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에서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이 RSV에 대한 화이자의 백신 아브리스볼을 임산부와 6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게 시판 허가를 내렸습니다. 특히 이 RSV가 임산부에게 되게 치명적인데 아브리스볼 백신이 뱃속의 이제 신생아에게 면역을 발달시키는 치료제가 될 거라는 부분에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계속 이슈가 나와주고 있죠. 테슬라는 지금 일주일 내내 거의 사이버 트럭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사이버 트럭 얘기가 지금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록 지금 계속해서 연일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요.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은 벌써 이제 사이버 트럭의 온라인 선주문이 190만 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수요가 지금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출시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190만 대를 돌파했다는 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는 없는데, 물론 지금 이 환불 위약금 자체가 $100 정도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이 190만 대가 전부 이제 구매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도 같이 존재가 합니다만, 확실하게 수요가 따라준다면은 향후에 테슬라 매출 상당 부분을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점유율을 계속 좀 늘리려는 움직임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기도 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저가형 모델 가격을 할인한 데에 이어서 이제는 옵션까지 무료로 이전을 해준다고 합니다. 기존의 테슬라 차량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다른 테슬라 차량을 구매할 때 이제 자율주행 기능 옵션을 9월까지 무료로 이전을 해준다고 하면서 기존 고객들의 이탈까지 방지하고 있다. 점점 이제 전기차 시장을 잡아먹는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향후에는 좀 더 어떤 이런 시장 점유율을 늘릴 이런 정책들을 펼쳐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구글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구글도 보시면 이슈가 있었는데 구글의 창업주 세르게이 브린이 4년 만에 구글로 돌아왔다고 해요. 최근에 이제 브린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연구진들과 AI 연구에 좀 직접적으로 회의를 소집하기도 하고 이제 연구원을 채용하는 이런 인사 업무까지 좀 개입을 하면서 올해 말 출시를 앞두고 있는 구글의 AI 프로그램 제미니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까지 한번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아까 이제 주가 차트를 제가 봤습니다만 최근에 조금 밀렸잖아요. 10% 넘게 이렇게 밀리고 있는 가운데 요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폭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가 이렇게 폭염 이렇게 온도가 많이 올라가다 보면 성능이 좀 급격하게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주말에 제가 좀 봤고 국내에서 전기차 이렇게 주문해놓고 뭐 2년씩 기다렸었는데 이제는 2달밖에 기다리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좀 줄어다 보니까 보조금 한도도 지금 많이 남아 돌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전기차 관련주 금주에도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자, 암호화폐 시장 관련된 업데이트 있을까요? 네, 지금 비트코인이 좀 영 힘을 못 내고 있는 와중에 좀 변곡점으로 의심되는 지점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거래량도 많이 없고 큰 움직임이 없어서 추세를 돌려준다라고 장담은 좀 못하겠는데 지금 위치해 있는 구간에서 4,100만 원대까지 이 위로 회복을 해준다면은 상승 추세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돌아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지점이 변곡점인지 한번 체크를 잘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알트코인들은 주의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수급이 붙는 종목에 단타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크게 물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은 어제 스톰엑스 코인이 거의 70% 넘는 상승을 보였다가 1시간도 안 돼서 자 보시면은 1시간도 안 돼서 고점 대비 80% 하락을 하면서 엄청 큰 이런 변동폭을 가져갔었습니다. 스톰엑스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도 좀 몇 개가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시장에서는 욕심 없이 목표가를 달성하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하려는 부분에 오면은 마음 잡고 손절하는 게 오히려 계좌 손실을 더 키우지 않는다는 말까지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알트코인들이 뭐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지금 뭐 9.2 여기에 이렇게 있다는 저런 알트코인인데 저는 9원조차도 비싸 보입니다. 제 눈에는. 자, 그다음 가상자산 관련돼서 각국들의 이제 업데이트 소식이 있죠? 네, 영국 재무부에서 가상자산을 도박으로 간주하다는 하원의 요청을 좀 거부를 했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원 측에서는 이제 가상자산이 도박과 똑같은 위험성을 좀 초래할 수 있다는 이런 이유에서 도박으로 규정을 하자고 했고요. 그러나 이제 재무부에서는 가상화폐를 도박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이렇게 규정할 경우에 발생할 좀 리스크나 글로벌 규제 측면에서도 옳지 않다면서 이런 제안을 거절했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에서도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코인베이스는 이제 더 이상 개인 고객에 대한 이런 비트코인 담보 대출을 해주지 않을 계획입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해왔던 고객들은 11월 22일까지, 올해 11월 20일까지 잔금을 전부 상환을 해야 되고요. 만약 대출 잔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은 비트코인을
좀 팔아서 대출을 강제로 상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쿠웨이트에서는 이제 현지 가상자산 사업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쿠웨이트 자본시장 당국 CMA에서는 가상자산은 이제 법적 지위도 좀 없을 뿐더러 규제 당국이 제대로 지원을 할 수도 없다는 이유에서 가상자산 투자, 발굴, 라이선스 발급 등을 모두 금지를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쿠웨이트 내에서 가상자산 사용 자체가 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이런 이슈까지 한번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정혜성 전문가와 함께한 미장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니인베스트먼트의 정선호 대표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선호 대표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일면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에코프로 MSCI 편입 확실 시 내달 11일 공개라는 헤드라인을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에코프로의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가 월간 기준으로 이번 7월에 최대 역대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뭐 쇼트 퀴즈라든지 아니면 MSCI 편입에 대한 그런 기대 같은데 이 부분 에코프로 계속해서 올라갈지 저도 궁금했는데 이와 관련된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맞아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더 갈 것인가 가지 못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으로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쇼퀴즈가 되었든지 뭐가 되었든지 지금 이제 쇼커버링 현상에 의해 가지고 외국인들의 공매도 물량 상환이라든지 어떠한 이슈가 되었든지 지금 계속해서 뭐가 되고 있다.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사실 저는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더 갈 것이다라고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오늘도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은 정확하게 보유자의 영역이지 이 에코프로가 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또 매수해볼 종목은 무엇인가 이후에 또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거기에 조금 더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중요한 게 아까 앞서 말했다시피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과연 더 갈 수 있다라고 말한 게 무엇이냐 이제 MSCI 지수에 이제 내달 11일 편입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사실 기정사실화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이거 유력하다가 아니라 이건 100%, 네. 100% 무조건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이 MSCI 지수에 편입이 되었을 때 에코프로라는 종목의 상승이 왜 더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은 과거의 차트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면 이제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관련된 테마로 굉장히 급등했던 종목이죠. 근데 MSCI라는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이 7만 원대 있던 종목이 얼마 21만 원대까지 하면서 약 3배 정도 상승세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후에 비덴트라는 종목이 있어요. 비덴트라는 종목 역시도 차트를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MSCI가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1만 원에 있던 종목이 37,700원까지 약 4배 정도의 상승세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또 추가적인 종목이 뭐가 있냐? SD바이오센서라는 종목이 있죠. SD바이오센서라는 종목 역시도 4만 원대 있던 종목이 MSCI 지수 편입이 되면서 8만 원까지 약 2배 정도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다시피 과거의 사례들이 어떻습니까? MSCI 지수라는 이 지수에 편입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래도 이 MSCI 지수라는 것이 좀 보다 안정적으로 이제 인증된 느낌이에요. 우리나라도
있다 이런 건데 지금 이제 MSCI 지수라는 것 역시도 전 세계적으로서 인증을 받음으로써 안정적인 종목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되었든지 기관이 되었든지 특히나 개인들의 매수세가 강해지다 보니 이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에코프로 역시도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추가 매수세 유입과 그다음에 개인들의 추가 매수세 유입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정말 적게는 2배까지 갔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도 뭐 정말 뭐 2배, 3배라고는 말을 못해도 최소 50% 정도의 추가 상승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중요한 건데 뭐냐고 하면은 제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그렇다고 해서 에코프로를 사라. 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뭐하라? 에코프로를 통해서 더 갈 수 있는 종목을 찾아봐라 라고 한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MSCI 지수라는 것에 편입이 되었을 당시에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 종목들의 결과들이 다 어떻게 되냐고 하면은 이 차트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2배, 3배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이미 종목들이 뭐했다? 많이 올라간 자리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의 차트를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다시 한번 보고 간다고 하면은 지금 이 MSCI 지수 편입 이후에 그 다음 차트를 보면은 어떤 식으로 흐름이 진행이 되느냐? 물량이 이제 정리가 되는 흐름이 진행이 됩니다. 이 차트 말고 또 다른 차트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죠? 지금 지금 계속 넘어갔는데 네. 아마 사람들 다 알 거예요. 보면은 지금 30몇만 원대 갔던 종목이 만 원대까지 가면서 20몇만 원에서 만 원대까지 가면서 마이너스 90% 정도의 하락까지 나와주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덴트라는 종목입니다. 비덴트라는 종목 아까 3만 원대 있던 종목이라 했잖아요. 근데 3만 원대 종목이 3천 원대까지 가면서 어떻게 또 마이너스 90% 정도까지 하락이 나와주면서 거래 정지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SD바이오센스라는 종목의 지금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8만 원대 있던 게 1만 원대까지 역시나 약 마이너스 90% 정도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MSCI 지수에 편입되었던 종목들이 2배, 3배 올라간 거는 맞지만 그 이후에 결과가 어땠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90% 하락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고 하면은 MSCI 지수 편입되는 이유가 너무 간단해요. 이 주가가 이 1만 원, 5천 원 이런 데 있을 때는 이 MSCI에서도 CI 지수에 편입이 되는 데 있어서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제 신풍제약이라든지 비덴트라든지 SD바이오센스라든지 뭐 시장의 갑작스런 이슈를 받으면서 주가가 20배, 30배가 올라간다. 그럼 외국 시장에서도 갑자기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종목이 괜찮은가?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종목이 괜찮다라고 해버리니까 사실상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미 20배, 30배 오른 자리에서 이거를 더 사라? 그거는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다수의 종목들이 MSCI 지수 편입 뒤에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된다? 이런 마이너스 90% 정도의 하락이 나와주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예요? 이 누군가에게 물량을 떠넘김 받게 되는 그런 대물림 현상이 나온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라는 종목 역시도 MSCI 지수 편입 이후에 더 갈 수 있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차트들의 이런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모습이 나와주지 않는다라고는 말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더 간다라는 거는 보유자의 영역에서 대응을 하라는 거지 신규 매수로서 이거 50% 정도는 더 간다 했으니까 잘못 매수했다가 아까 뭐예요? 마이너스 90%까지 가는 그런 하락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 사실상에 에코프로가 간다라는 걸 의심을 하지 말고 대신에 에코프로가 간다라는 걸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시장이 어떻습니까? 에코프로가 가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에코프로 하나만 움직이면 그냥 2차 전지 그냥 묻지마 매수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럼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봐야 된다? 에코프로의 상승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에코프로를 살 게 아니라 에코프로가 가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찾아보시면은 오히려 에코프로가 50% 더 올라갈 때 500%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나오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시장은 뭐예요? 당장 다음 달에 나와줄 11일에 정말 MSCI 지수 편입되는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2차 전지발 모멘텀의 관련 수혜주를 찾아보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보여져 왔습니다. 주가로 보여져 왔고, 네, MSCI 지수 편입이 된다면 뭐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까지도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신규 진입은 많이 높습니다. 많이 비싸지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이 에코프로가 편입이 된다면 이와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무엇인지, 그 종목군들을 한번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에코프로 수혜주, 여기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 이제 증권가에서도 얘기한 게 뭐냐고 하면은 기존의 2차 전지들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에 지금까지 늘 보면은 어떤 모멘텀이 나왔을 때 이게 2차 전지뿐만 아니라 그냥 과거 코로나 여파로 인한 치료제 뭐 이것도 똑같고요. 그냥 뭐가 나왔든지 반도체 관련돼 있는 이슈가 나오든지 자율주행 관련 이슈가 나오든지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가 나오든지 어떤 이슈가 나와도 똑같은 것 같아요. 뭘 하라? 옥석을 가리라고요. 근데 그 옥석이라는 게 사실상에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이 보통의 이 테마를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요. 그 기대감이라는 게 당연하게 이 시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 성장성이라는 거겠죠. 성장성과 함께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커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옥석을 가린다는 건 무슨 말이냐? 바로 이제 실적이 견인해주는 그런 종목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당연합니다. 이제는 실적이 따라와줘야 돼요. 그전에는 뭐예요? 리튬이라든지 니켈, 뭐 그냥 양극재, 음극재, 그냥 2차 전지다. 특히나 신사업. 지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 10배까지 올라가는 종목들 중에서 보면은 그냥 2차 전지 관련돼서 신사업을 투자한다. 이것만 가지고 올라간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신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했지 2차 전지 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적으로 지금 반영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테마를 가지고서 2차 전지라는 이 사업에 진출했으니까 오르지 않은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모멘텀 이런 게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뭐예요? 이 실적이 따라와 주는 종목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봐야 될 이 핵심 키워드의 수혜주는 바로 이제 실적이 그만큼 받쳐주는지, 정말로 100배 성장, 뭐 실적이 100배 증가했다라고 하면은 정말 100배가 따라와 주는지, 200배 이상 따라와 주는지 그런 걸 보셔야지만 이 옥석 가리기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은 이 여기서 우리가 실적이 따라오는 종목들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과연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은 무엇이냐를 봤을 때 사실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리튬이라든지 니켈 이런 원자재 이런 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일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들을 사실 지금은 피하셔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이제 과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특히나 리튬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를 통해 이제 공급망이 굉장히 불안했던 이유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관련되어 있는 이런 모멘텀, 이런 전쟁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고요. 그중에 가장 크게 상승했던 게 뭡니까? 이제 리튬 관련되어 있는 이 가격들이 굉장히 상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똑같은 리튬을 관련해서 판매를 하더라도 가격이 10배가 증가해버리니까 실적도 10배가 증가할 거다. 이런 기대감만 가지고서 뭐 했습니까? 리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리튬 가격들이 그만큼 가파르게 상승했던 것처럼 지금 다시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지금 이제 호주 산업 관련되어 있는 이런 쪽으로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리튬 가격에 대한 부분이 얼마까지 하락을 할 것인가를 예상을 했을 때 리튬 가격이 향후 적어도 절반 이하로는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좋아했던 원자재 관련되어 있는 리튬 관련된 모멘텀은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진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실적이 절반, 반토막이 난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본적으로 원자재 이런 쪽으로서의 이 모멘텀으로서 올라갔던 종목들은 가급적이면은 좀 매수를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면 좋은 게 무엇이냐? 바로 장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사실상에
시장에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은 너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장비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지금 사실 가격이라는 것이 이런 원자재와는 다르기 때문에 크게 변동성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가격에 대한 변동성은 없는데 지금 이제 앞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테슬라라든지 지속적으로 전 세계에서 뭐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전기차 판매량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이 원자재 같은 경우는 새로 이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폐배터리를 이용한 회수를 또 진행하게 되다 보면은 이런 부분도 수요가 더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춰지게 되는 건데 장비 같은 경우는 어때요? 꾸준하게 어디서 다시 가져올 게 없어요. 폐차된다고 해서 그 장비를 다시 갖다 쓴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이제 신규 공급도 계속 증가하고 그러다 보면은 가격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장비주에 대한 실적은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따라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고 특히나 이제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모멘텀이 지금 이번 연도가 처음이 아닙니다. 2021년도, 2022년도 거의 지금 3년째 2차 전지 하고 있는데 이 3년 동안에서의 시장의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기존에 수급이 불안정하면서 이 죽었다, 조정을 주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때마다 움직였던 게 뭐냐? 바로 장비주들. 이제 꼭 2차 전지주들이 강하게 상승하고 그다음에 후발주로서 움직인 게 장비주였다라고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이번 시장에서도 뭐예요? 에코프로가 강하게 움직였다가 MSCI 지수 편입 이후에 조금만 숨고르기를 해준다 하더라도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이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장비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 옥석 가리기. 2차 전지주들의 진짜 옥석은 장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 중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3년 동안 크게 순환매가 돌아왔었습니다. 특히 소재 관련된 기업들, 종목들은 정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이 소재 내에서도 양극재가 40% 가까이의 파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양극재의 소재, 리튬도 수산화 리튬, 니켈 정말 다양한 소재들이 잘 돌았었는데 이제는 그 기대감뿐만 아니라 실적이 뒷받침해줘야 한다. 눈에 보이는 실적이 나와줘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직전까지는 소재에서 많이 머물렀었다면 이번에는 장비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럼 장비 쪽 섹터에서는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실까요? 일단은 뭐 장비 쪽이라고 해가지고 특정 장비를 나누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일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소재면 다 가는 것처럼 장비면 또 다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만 좋다라고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데 있어서는 어렵지 않을 거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종목은 엠플러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일단 엠플러스라는 종목 자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리튬, 이온 배터리 관련된 이런 모멘텀, 조립 공정 장비를 제조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 기업이 기본적으로 일단은 작년에 SK 이노베이션을 통해 가지고 1조가 넘는 이 금액을 수주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수주 금액이 작년에 실적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으로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올해 그 실적을 봤을 때 어떻다. 지금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적자였습니다. 적자였던 기업이 2023년도에 들어서 어떻게 돼요? 이제 흑자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흑자 전환에 따른 기대감과 함께 앞으로 추가적인 뭐가 나올 수 있다?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지금 수주 물량이 이제 올해부터 실적으로 잡힌다고 했는데 작년보다 더 큰 수주 물량이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더 예상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봤을 때는 최대 실적까지 뭐 할 수 있다,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엠플러스라는 종목,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정말로 2차 전지 장비주 모멘텀의 옥석 가리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트적으로 일단 또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차트가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지금 보다시피 지금 과거 2022년도죠. 2022년도에 하방 추세를 강력하게 뚫어냅니다. 하방 추세를 뚫어내면서 동시에 나오는 패턴이 뭐냐? 이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장기 상승 패턴 중에 하나가 모든 이동 평균선대를 뚫어내는, 그러니까 모든 저항대를 뚫어내는 모습이라 좀 보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가적인 자리에서 11,000원 정도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현재 자리에서 얼마까지 노려볼 수 있느냐? 2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열린 자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개인들이 보시면서 관심 가져보기에는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관심 있게 보면 좋은 종목은 엠플러스라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M+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2차 전지 조립 공정 장비와 관련된 종목이고요.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도 굉장히 매력 있는 구간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M+ 말고 한 종목이 더 있다라면 어떤 종목에 눈을 여겨보면 좋을지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필에너지라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사실상에 실적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다 좋아요. 근데 리스크가 좀 큽니다. 일단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필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최근에 이제 공모 관련해가지고 공모에서 신규 상장할 때부터 굉장히 이슈를 많이 받았던 종목이죠. 그래서 레이저 노칭이라든지 스태킹 공정을 업계 최초로 이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 필수 2차 전지 장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는 좀 주목받는 그런 기업이다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매년 뭐 하고 있습니까? 꾸준한 실적 이 증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규 상장주에 따른 단기 상승 모멘텀까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이 필에너지가 이제 상장함과 동시에 최근에 160억 정도의 CB 물량이 있어요. 전환사채 물량. 그래서 이 전환사채 물량은 역시나 매도 물량 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못 접근하게 되면요 손실로서의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런 부분만 좀 잘 조심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필에너지라는 종목의 차트를 봤을 때 신규 상장주들 보통 이제 신규 상장주 패턴이 저런 식으로 상장 당시에 급등했다가 밑으로 이제 조정을 줍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보면 꼬리를 달고 있었죠. 대략적으로 85,000원 정도의 밑꼬리를 달고 있는데 이 85,000원 구간대를 만약에 잘 지켜내 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신고가 패턴으로서 15만 원, 뭐 16만 원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 하방 추세대를 못 지켜냈을 때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필에너지라는 종목을 공략해보고 싶다, 개인적으로 매매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아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M+라는 종목은 사실상 차트 자체가 바닥에 있기 때문에 크게 리스크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필에너지라는 종목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리스크가 너무 커요. 신규 상장주들이 이제 보통의 상장 이후에 이제 저런 이 저가를 잡았을 때 단기간에 이제 2배, 3배. 제가 이 첫 방송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줬던 게 세비캠이라는 종목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세비캠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신규 상장 이후에 2배, 3배 이렇게 2배 정도 올라가긴 했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2배를 못 올려친다라고 하면 오히려 단기간에 마이너스 50%, 60%로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160억 이 CB 리스크, 전환사채 리스크 꼭 확인하시고 이 8만 원 정도의 손절가는 꼭 지키셔야지만 뭐 할 수 있다. 안정적인 매매를 하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필에너지까지 좀 소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으로 에코프로와 MSCI 지수 편입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특히 이제 에코프로 많이 올랐으니까 다음 수혜주를 한번 노려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M+와 필에너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장 전에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정선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 8시 반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계속 핵심적인 코너가 되고 있고요. 오늘도 두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티멘탈로 디오 그리고 펀더멘탈로 진성 TEC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자, 디오 덴탈 관련되는 회사죠. 주가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주가 보시겠습니다.
금요일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레이더에 걸려왔고요. 전체적으로 피부 미용 이쪽도 좋지만 덴탈 관련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괜찮습니다. 덴티움만 약간 밀려내려가는 그런 분위기고 지난번에도 레이 말씀드렸습니다. 레이도 괜찮았고 디오까지 괜찮아서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네, 삼성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죠. 삼성증권에서 제목을 보시다시피 계획대로 순항 중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정도 나왔고 이 디오라는 회사는 작년부터 해가지고 금년 초까지 그 미국하고 중국에서 계속 유통망을 구조조정하는 이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실적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부터는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모멘텀이 들어오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분기 내수도 견조했고 미국 쪽도 DSO라고 하는 덴탈 그 관련되는 그 상위 업체들한테 계약을 완료한 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 이쪽도 회복세다. 그리고 이란 시장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란 시장을 들여봤는데 매출이 뭐 중국 못지않게 이렇게 나오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골고루 계획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특히 북미 지역에서 기존의 그 미국 매출 추정치 대비 32%나 더 나올 정도로 아주 미국 쪽이 지금 괜찮다 이런 얘기인 게 그 미국 쪽에서 이 DSO라고 하는 이런 업체들 중에서 계속적으로 채택이 많아지는 겁니다. 캐나다도 상위 1위 업체가 이제 하나 했고요. 그래서 북미 쪽에서 계속적으로 좋은 효과가 있다, 반응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다월 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추정치도 올렸고요. 목표 주가를 44,000원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 지역에 매출 반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중국의 VBP 요게 4월 달에 이제 시행 개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도 임플란트 시장이 확대될 거다. 이런 쪽에서 수혜를 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북미 지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EU 회사는 DSO 중에서 3개 업체 계약 완료를 했고 캐나다 1위 업체하고도 계약을 했다. 그래서 이 DSO 계약 체결을 하면서 매출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중국 시장 2분기 수치로 보면 뭐 거의 한 45억에서 50억 이 선에서 저로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 양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지는 것에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가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거래량이 금요일 날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지난 뭐 두세 달 이렇게 거래량 평균 낸 거에 거의 뭐 10배 이상 올라갈 정도로 거래가 완전히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양봉을 뽑아내면서 36,800원 이렇게 최고치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포착됐습니다. 이거 전부 다 개인들이 물량 뺏긴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이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도 뭔가 좀 좋게 보고 좀 이 행동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좀 좋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 밸류밴드 보겠습니다. 역사적 밸류밴드 보시면 PBR로 봤을 때 뭐 가운데 있죠? 이렇게 중앙 정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는 조금 올라왔지만 요새 뭐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이 정도 안 올라온 주식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피부 미용 그리고 덴탈 관련되는 것들은 뭐 연초 대비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한 30%, 40% 이 정도들은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디오도 그 정도는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밸류에이션, 절대적인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레이가 됐든 디오가 됐든 덴티움이 됐든 전체적으로 시장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레이는 27배, 디오는 18.9배, 덴티움은 15.2배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왜 이렇게 높이 주느냐라고 할 때는 시장의 성장성을 많이 시장에서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한 시장은 덴탈 관련되는 시장 성장성이고요. 뒤에서의 시장은 주식 시장에서 이거를 많이 인정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최근에 43,000원에다 약간 내렸다가 다시 43,600원까지 왔죠. 그래서 목표 주가 대비 괴리율이 18%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목표 주가 괴리율이 좀 좁아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뭐
그 조정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번 조금 내려갈 수 있다고 보면은 근데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갈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내려오시면은 저가 매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분위기 좋은 종목 디오 오늘 센티멘탈 주식으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펀더멘탈 주식입니다. 펀더멘탈 주식 오늘은 캐터필러사와 관련이 많은 진성 TC 가져왔습니다. 진성 TC 제가 최근 그 차트를 하나 재미있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가 그 센티멘탈 펀더멘탈 콘에서 몇 달간 한 4달 넘게 계속 말씀드린 게 두산 바퀴입니다. 어땠습니까? 주가가 계속 좋았습니다. 그죠? 지난번에 거래를 많이 시킨 것 다음에도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서도 주가가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주가 쭉 뻗었었죠. 최근에 며칠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결국은 제 생각대로 주가가 많이 올라간 면이 있었고요. 다 좋았던 그 주식 쪽입니다. 현대건설기계, HD 현대인프라코어 다 좋다가 최근에 조금씩 이렇게 조정을 받고 내려오는 가운데 진성 TC 녹색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녹색으로 표현해 최근에 주가가 조금 많이 뻗었었죠. 뻗었다가 지난 금요일에도 주가가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골라왔는데 이 회사는 제목에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것과 같이 캐터필러 주가와 동행을 합니다. 캐터필러 미국 주가를 제가 이 차트에 좀 같이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캐터필러 주가 이렇게 쭉 이렇게 오는데 이 진성 TC 녹색으로 표현된 게 거의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행을 하고 있다. 왜 그렇죠? 캐터필러 주가의 하부 구조체에 들어가는 것 중에 이 진성 TC가 거의 60%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터필러가 좋아지면 이 회사도 당연히 주가가 좋아지겠죠. 그래서 최근에 계속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오른 건 없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견조하다 이렇게 보는데 금요일쯤에 조금 레이더에 걸릴 정도로 지금 수급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DS 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크게 쓴 게 있어가지고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 구조적인 게 2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광산 채굴이 증가할 거다. 최근에 보면은 중국 관련돼가지고 중국하고 자꾸 등지고 중국 밖에서 지금 뭔가를 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그 남아메리카도 가고 북미에도 가고 여러 이제 중국 외 지역에도 가고 있는데 그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나면 누가 들어갈까요? 우리나라 주가 많이 올라갔던 삼부토건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리포트에서 얘기하는 거는 미국 업체들이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재건하는데 먼저 많이 들어갈 그 우선적인 권리를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누가 들어가죠? 굴삭기,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이 들어가는데 미국의 캐터필러 같은 큰 대형사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존 디어라고 농업 그 기계 업체도 있죠. 미국에서 전 세계적인 업체인데 거기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면은 이 진성 TC가 캐터필러도 공급을 하고요. 존 디어라는 회사도 최근에 공급을 뚫어가지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성 TC도 전체적으로 전쟁 후 재건 관련주로 좀 분류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을 여기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 또 DS 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했는데 캐파를 앞으로 4년간 2천억 규모로 늘릴 것이다. 태국에서 이거를 이제 캐파를 늘릴 건데요. 현재는 지금은 6천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30에서 35% 이렇게 늘릴 거다 이런 얘기예요. 중국 밖에 지금 여러 가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캐터필러나 이런 데서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고 거기에 계속 들어갈 거고 여기 또 나오죠. 존 디어라는 업체의 신규 물량을 확보가 됐다. 그리고 앞으로도 물량이 증가할 거다 이런 얘기고 여기는요. 우리가 잘 아는 밥캣, 두산 밥캣 있죠? 여기도 지금 물량이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회사가 들어가면서 캐터필러의 의존성이 약간씩 낮춰지면서 지금 다변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주가가 슬금슬금 올랐죠. 최근에 7월 초에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쭉 받았다가 지난 금요일 날 장중보다는 좀 내려왔습니다만 거래가 괜찮게 걸렸습니다. 여기는 외국인보다는 기관이 매수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로 보시면 중앙 부분에 지금 와 있죠. 그래서 크게 부담이 없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PER로 봐서도 밑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부담이 없고요. PBR로 봐서도 중앙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적인 밸류로 봤을 때도 가장 싸죠. PER로 금년 예상 기준 대비해서 7.0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두산 밥켓, 그리고 현대인프라코어, 현대건설 세 종목 모두 저평가되고 아직도 괜찮게 보는 주식입니다만은 진성TC는 그중에서 중소형주 쪽에 속하는데 거기에서 7.0배 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 최근에 2만 원까지 올라왔고요. 목표 주가 대비 괴리율 36%니까 목표 주가 대비 여력이 좀 많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디오, 펀더멘탈로 진성TC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네, 증시팔 오늘의 핵심 세 줄 요약입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에도 다우존스만이 홀로 10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보여줬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일면에서는 에코프로 MSCI 편입이 확실시된다라는 걸 주제로 관련 수혜들을 살펴봤는데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M+와 필에너지를 공략해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센티멘탈은 디오, 펀더멘탈은 진성TC고요. 디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중국 시장 회복세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매출 비중 증가로 충분히 고려해야 볼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공략을 드려봤습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다양한 소식으로 증시 9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